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뭐야? 이거 오늘 뭐가 이렇게 많이 준비돼 있어요? 이거 뭐 CD 아닌가요? 이거는 BTS이고 TXT고 르세라핌이고 이거는 우리 뉴진스 갓진스. 그러고 보니까 다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애정하는 구독자분들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따리 기업은 국내 최정상 엔터테인먼트로 우뚝 선 하이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이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지코 등등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소속사죠. 하이브라는 기획사가 어떻게 국내 탑3 매니지먼트였던 SM, YG, JYP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하이브는 지난 2005년 2월 4일 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같은 달 24일에 더를 삭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연예계에 야심찬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시의 대표는 당연히 방시혁 현 의장이었고요. 초반 소속 연예인 중에는 아실만한 분들이 가수 K-윌과 2007년에 데뷔했던 혼성그룹 에이트가 소속돼 있었죠. 2008년부터 K-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독립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로 옮겨서 지금까지 한 소속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에이트는 멤버 이현만 하이브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이 외에도 포켓걸 이현지와 문지은, 2AM 등 꾸준히 실력파 신인을 발굴해서 힘쓰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을 알렸어요. 저는 요즘 사실 에이트 노래를 가끔 듣거든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에이트만의 감성도 딱 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임정희죠. 임정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스타 마케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OST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임정희라는 이름을 홍보 마케팅에 사용합니다. 특히 2007년 당시에는 힙합의 신화 아웃캐스트와 손잡고 미국 팝 시장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진영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훗날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신인 발굴만 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콘텐츠를 바라보는 그의 안목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국내 최초로 제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신드롬이 바로 그겁니다. 신드롬이 무엇이냐? 2006년 당시 인터넷 소설작가 귀현이, 만화가 박희정, 연예인 사진작가 황영철, 프로듀서 겸 작곡가 방시혁이 모여서 만든 멀티미디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귀현이가 소설을 쓰면 박희정이 그림을, 황영철이 소설 속 명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방시혁 대표가 OST와 총지휘를 맡아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방시혁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하이브를 잇게 한 창의성의 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 이후로도 방시혁 대표는 꾸준히 프로듀서 겸 작곡가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지만 그에 비해서 인지도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명곡들을 무수히 만들어낸 프로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시혁을 알려고 하지 않았죠. 아티스트와 더불어 작곡가와 프로듀서의 명성이 중요해질 때쯤 방시혁 대표 개인적인 인지도를 확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010년 MBC에서 방송한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출연자들에 대한 독설로 아마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언론 매체를 통해 이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멘트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답이었어요. 독설은 전제가 남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제 말에는 그런 의도는 없죠. 사람들이 제 독설에 관심을 가진 것은 못 보던 캐릭터를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제 말이 자연스러워질 때쯤이면 누군가 명분에 집착하는 걸
버리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어서 남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데 긍정적인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1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방시혁 대표의 대답을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던데,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어서 남에게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건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특징이면서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언이나 충고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회피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싫은 소리를 해야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방시혁 대표의 이런 마인드가 현재의 방탄소년단의 롱런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곡가와 오디션 프로그램 독설 심사위원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한 이 시기에 방시혁 대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동요 사업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엉클뱅이라는 독자적 동요 유통 레이블을 설립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인 최승호의 동시에 방시혁 대표가 곡을 붙여서 최승호 방시혁의 말놀이 동요집을 출간했는데, 특이한 건 이 동요집에 2AM의 조건이 가창한 곡 원숭이라는 곡도 실려 있었거든요. 동요와 대중가수의 만남, 이 색다른 시도의 결과 역시 성공이었죠. 발간된 지 3일 만에 2판 인쇄분이 매진되고 2만 부 이상이 판매돼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지금은 그 이름도 생소한 소리바다, 벅스 등에서 TV 만화 뽀롱뽀롱 뽀로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니까요. 동요 사업을 진행하던 동시에 방시혁 대표는 이 시기에 뮤지션 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이돌적인 뛰어난 비주얼, 음악의 진정성, 악기 연주 등 뮤지션적인 면도 함께 갖춘 새로우면서도 완전체 아티스트, 어떤 그룹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BTS. 이미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여담으로 방시혁 대표에 이어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합니다. 작곡가라는 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가수를 프로듀싱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2, 3년 후에 가요계에는 작곡가들이 직접 전문 경영인이나 가요계 매니지먼트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엔터테인먼트사들을 설립합니다. 황세준 작곡가는 젤리피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성시경, 박효신, 서인국 등을 성장시켰으며 조영수 작곡가 역시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신인 가수 수키의 데뷔 앨범을 제작했었죠. 용감한 형제 역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일렉트로 보이즈 데뷔 앨범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가요계가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음반 프로듀서인 작곡가의 역량이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커져서 이 같은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시혁 대표는 이후에 데이비드 오, 노지훈, 이미소, 한국의 코니 텔벗이라고 불리던 김정인, 대중가요와 가족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업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시혁 대표가 말하던 뮤지션 도를 상징하는 걸그룹이 론칭됩니다. 바로 2012년 7월에 데뷔한 걸그룹 글래미 그 주인공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프로듀싱하고 먼 훗날 여자친구를 제작한 소스뮤직에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글램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돼 버립니다. 글램이 Girls Be Ambitious,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가요계 정복에 야망을 가졌어야 했는데 다른 곳에서 야망을 찾았었죠. 해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뷔한 그룹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의 하이브를 잇게 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당연히. 다음번에는 방탄소년단을 따로 기획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방탄소년단이 기업이냐고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방탄소년단을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엄청나잖아. 돈 많이 벌잖아요.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믹스테이프와 작업 일지를 공개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미 자신들의 실력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2013년 6월 12일 방탄소년단의 데뷔 쇼케이스에서 랩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힙합 그룹이라고 하면 방탄소년단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겠다.
지구 정복에 성공한 현 상황에서 더 달리면 우주까지 날아갈 그룹이 되겠네요. 다시 데뷔 당시로 돌아가서 이들의 첫 싱글 앨범 Too Cool for School은 방시혁 대표가 프로듀싱을 맡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힙합, 팝, R&B의 영향을 혼합한 트랙이 특징이었는데 데뷔곡 No More Dream은 젊은 세대들의 꿈과 이를 이뤄내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려내면서 방탄소년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데뷔하자마자 소위 대박을 터뜨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데뷔 당시에 방탄소년단은 국내 가요계를 점령하고 있던 3대 기획사 SM, YG, JYP 소속이 아닌 비교적 작은 연예기획사 출신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이라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쉽지만 데뷔 앨범 Too Cool for School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앞서서 언급한 한계와 그때 당시 국내 가요계가 보이그룹이 좀 포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바로 대담한 패션, 파워풀한 안무, 의식적인 가사를 특징으로 빠르게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한 겁니다. 특히 이들은 라이브 공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팬층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팬클럽 아미가 존재했죠. 데뷔 초부터 방탄소년단과 아미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에게 큰 영감과 응원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아미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자, 이후에 방탄소년단은 매년 싱글 앨범과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등 꾸준히 국내 가요계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앨범이 탄생합니다. 바로 화양연화죠. 4월 발매한 화양연화 파트 1 타이틀곡 I Need You의 인기에 이어서 화양연화 파트 2가 드디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71위를 차지합니다. 자, 이 앨범을 기점으로 팬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방탄소년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후에 2016년 화양연화 Young Forever로 빌보드 200 차트 107위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전 국민이 안다는 피, 땀, 눈물을 타이틀곡으로 한 두 번째 정규 앨범 윙스가 발표됩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 무려 26위까지 상승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대기록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진짜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죠. 자, 이 시기에 방탄소년단은 아시아와 북미에서 두 번째 월드 투어를 개최하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월드스타로 굳히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다음 앨범인 2017년 윙스 외전 You Never Walk Alone이 61위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Love Yourself 승허를 거쳐서 Love Yourself 전 티어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200 차트 1위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거 뭐 저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국뽕이 막 차오릅니다. BTS 역시 사랑해요. 조명도 딱 보라색이잖아요, 그쵸?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오브 더 BTS, 바이 더 BTS, 포 더 BTS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성공 뒤에는 바로 방시혁 대표가 있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똑똑 귀 벌리세요. 설명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앨범 Too Cool for School을 시작으로 Oh Are You Late To, School Love Affair를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10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꿈, 행복, 사랑을 아우르는 학교 3부작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이 시리즈라는 타이틀로 음반의 연작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아이돌계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았죠. 그 이후에 화양연화 파트 1, 화양연화 파트 2, 화양연화 Young Forever로 이어지는 청춘을 주제로 한 화양연화 시리즈와 유혹에 빠진 소년들을 그린 윙스와 윙스 외전 You Never Walk Alone의 윙스 시리즈의 성공은 K-팝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화양연화 프롤로그 영상은 한편의 영화 같은 퀄리티로 화양연화 시리즈의 예고편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영화적 특성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7개의 쇼트필름은 윙스 시리즈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해당 콘텐츠에는 시리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은유와 상징을 내포해서 팬들에게 추리할 수 있는 재미를 남겨놨었죠. 하나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017년 5월에 세계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RM은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Army, remember what we say. Love myself, love yourself. Please, Army, remember what we say. Love myself, love yourself.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죠. 모든 분들이 그냥 단순한 소감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윙스 외전 다음 앨범 Love Yourself 승 허에 대한 스포일러였던 거지. 오직 팬들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탄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이 앨범으로 방탄소년단은 UN 총회에서 연설까지 하는 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방탄소년단이 시작한 연작 콘텐츠와 예상치 못한 마케팅은 이들의 가장 큰 성공 비결로 꼽히는데요. 아직까지 방탄소년단만큼 촘촘한 기획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의 연속성을 따라가는 아이돌 그룹을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팩트잖아, 그죠? 방시혁 대표니까 가능한 기획이었고 방탄소년단이니까 실행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진스, 르세라핌 등 대형 신인들을 성공시키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방탄소년단을 월드스타로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과 2020년 소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코제 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해서 레이블 체제를 구축합니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여자친구, 지코를 품은 빅히트는 빅히트 레이블즈라는 사단으로 군림하게 되죠. 당시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IP 확장과 음악 프로듀싱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CJ와 손을 잡고 빌리프랩을 설립, 엠넷 아일랜드를 론칭하고 발굴한 엔하이픈까지 엔터업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1조 원의 인수, 역대급 빅딜을 체결하기도 했죠. 당시 국내 엔터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국내 기업 최초의 해외 레이블 인수건이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0월 15일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당시에 거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제였잖아요. 이미 월드스타로 거듭난 방탄소년단 소속사 상장 소식은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상장 당일에 방시혁 의장이 직접 상장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던 기억도 나네요. 역시 주의 예상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상장은 성공을 거둡니다. 공모가 13만 5천 원은 상장 직후에 따상을 기록하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여기서 따상이란 게 뭐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에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따상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린 거고.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빅히트는 상장 직후에 공모가의 2배인 27만 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거래 시작과 동시에 35만 1000원으로 따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방시혁 의장은 공모가 기준 지분 가치가 1조 6,709억 원에서 단숨에 4조 3,444억 원까지 기록했죠. 자, 이제 빅히트의 성장 과정을 수치로 한번 느껴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이브라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알고 보면 쓸모 있어야 하는 숫자로 보는 하이브의 성장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매출액 924억 원, 영업이익 325억 원, 당기순이익 246억 원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2.3%, 영업이익은 213.5%, 당기순이익은 172.7% 증가했고요. 자산 역시 612억 원에서 자본은 40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각각 221%, 160% 크게 점핑합니다. 당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17 회계년도부터 공시를 시작했는데 2005년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죠.
자, 이 같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은 방탄소년단의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2016년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승허의 앨범이 150만 장 가까이 판매됐고 세계 40여 개국에서 약 55만 명의 공연을 지켜봤죠. 월드스타의 탄생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빅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발표된 사업 실적에는 매출액 2,142억, 영업이익 641억 원, 당기순이익 502억 원을 기록해서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32%, 영업이익 97%, 당기순이익 105%가 증가한 수치로 앨범 판매량과 월드투어 관객 동원력이 꾸준히 증가한 덕분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및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앨범이 405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총 515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00% 이상 판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브 유어셀프 월드투어 등으로 전체 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매출액 5,872억 원을 기록합니다.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을 기록했죠. 특히 영업이익 부문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987억 원으로 SM, JYP, YG엔터가 공시한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더 많았던 해입니다. 이미 한국 엔터테인먼트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특히 앨범 판매량이 총 600만 장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앨범이 약 372만 장이 판매가 됐고 3월에 데뷔했던 신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앨범 판매량이 호조를 보여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지만 요즘 초중고 학생들이 TXT,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사랑합니다. TXT. 텍스트, 메모장 계속 이어갈게요. 또 특이한 점은 플랫폼 부문 수익이 782억 원이었는데 전년에 기록한 140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위버스와 위버스 샵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21년 매출 설명 드릴 때 이 두 플랫폼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하이브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 최고 성적을 이어가죠. 연간 매출액 7,963억 원, 영업이익 1,424억 원, 당기순이익 862억 원을 기록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 대비해서 36%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4%, 19%나 증가하죠. 앨범 부분에서 2020년 플레디스를 인수해서 세븐틴과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죠. 기존 세븐틴이 보유한 팬덤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 이런 그룹명만 들어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은 총 몇 장이었을까요? 무려 1332만 장입니다. 앨범 매출액은 3206억 원이었죠. 전년 대비해서 196%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자, 이해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공식 상품, 라이선싱, 컨텐츠, 또 팬클럽 관련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각각 53%, 71%, 66%나 증가하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의 불확실성을 최소로 하고 사업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자, 이제 대망의 2021년입니다. 하이브는 이 해를 기점으로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획을 긋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사명을 바꾼 하이브가 가요 기획사 중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브를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네요. 최초.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 최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1조 2,577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죠.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46% 상승합니다. 앨범은 무려 1,523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자, 이 정도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하이브만 왜 꾸준히 상승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에도 사업 비밀이 있어요. 아까 제가 하이브가 플랫폼 위버스와 위버스 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하이브의 성장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가수와 팬들이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팬미팅이나 뭐 콘서트, 음방 사전 녹화 관람, 뭐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 모든 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이브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버스죠. 2019년 6월 모바일 앱이 출시됐고 이듬해 1월에는 웹이 정식으로 됐는데 우연하게도 코로나19의 발생이 딱 그 시점이었어요.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팬들은 함께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위버스와 위버스샵이 그 공간을 딱 대체한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매출이 직접 참여형 매출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직접 참여형 매출이란 앨범, 공연,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고 간접 참여형 매출은 MD 및 콘텐츠, 라이선싱, 팬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해요. 실제로 2018년에 28.1%에 불과했던 간접 참여형 매출은 2021년에는 58.3%를 기록하면서 큰 성장세를 보입니다. 즉 팬들로 하여금 2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직접 참여형 위주의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직접 참여형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3분기 자료를 보면 직접 참여형 매출은 2,062억 원, 간접 참여형 매출액은 2,393억 원을 기록했어요. 네, 맞아요. 간접 참여형 매출이 늘었다고 했지 직접 참여형 매출이 줄었다고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거의 다 풀렸잖아요, 이제. 조만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재개되면 직접 참여형 매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 스마트한 합리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루빨리 방탄소년단이 국방의 의무를 빨리 다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완전체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날 저도 너무 기다려지고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시작한 하이브가 국내 제1의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데피션이니까 여러분 생각이랑 다르다고 악플 남기면 좋아할 거야. 무플보다는 악플이 좋아요. 뭐라도 달아주세요. 첫 번째는 강력한 인재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발전시켰죠. 이미 방탄소년단, 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 능력, 또 소셜미디어 관리, 스피치 같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티스트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티스트와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팬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특히 위버스 안에서 팬들은 아티스트들의 일상생활, 또 새로운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티켓 예매와 공식 굿즈 구매 등도 할 수 있답니다. 그야말로 아미들의 가장 소중한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한국을 넘어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하이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도 제휴를 맺고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켜서 지금의 하이브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하이브가 최근에 단순히 K-팝 그룹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텐츠 제작, 게임, 그리고 굿즈 판매와 같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단순히 그룹의 성공에 대한 회사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수입원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걸그룹이 누굴까요?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뉴진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뷔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그룹이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하이보이, 어텐션, OMG 이런 것도 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늘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어요.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질리지가 않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아무튼 이 뉴진스를 키워낸 분이 바로 하이브 레이블 어도의 민희진 대표이사입니다. 프로듀서로서 멤버 선발부터 기획, 음악, 제작, 안무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해서 결국에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뉴진스를 성공시킨 거죠. 특히 민 대표는 방탄소년단의 전략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담당해 그들이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의 마지막 성공 요인은 바로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대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하이브의 모든 직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감성적인가요? 하이브 사랑해요. 하이브 주식 사도 되나요? 매수 시점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이브에서 남은 악재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SM 인수전에서 이제 실패했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은 아직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11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3일째. 왜 그럴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실적이 어차피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건데 2분기는 아마 앨범 콘서트 다 역대 최고일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기존대로만 콘서트를 똑같이 개최를 했다라고 해도 예전에 비해서 티켓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콘서트 관객이 똑같아도 20% 증이익인 건데 기존 대비해서 콘서트 관객 수도 뭐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한 30-40% 늘어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30% 관객 수 늘어났고 콘서트 티켓 가격 20% 늘었고 당연히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저는 지금 딱 박스에 있을 때가 매수에 적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거의 다 해제됐잖아요. 네. 빅히트 이 아티스트들이 콘서트 개최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올해 4분기에 뭐 콘서트가 뭐 TXT가 한국, 동남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해갖고 우선은 예정되어 있고, 근데 이 인원이 한 3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실적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TS가 사실은 군입대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지금 싱글로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BTS 슈가가 미국이랑 동남아랑 한국 다 합하면 혼자서 거의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콘서트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되면서 또 들어갈 거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SM 두고 인수권 경쟁이 있었는데 네. 이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별 상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인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승자의 저주. 인수를 했는데 출혈이 너무 컸다라고 하면 이거는 먹어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는 중간에 발을 잘 뺀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더 달렸으면 이건 승자의 저주까지 갈 수도 있었으나 카카오가 아예 딱 하고 나니까 하이브가 정확한 손절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나 단기적으로 볼 때나 손해는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재미를 한번 봤으니까 하이브가 앞으로도 다른 해외 레이블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로 저는 되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경험치를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수 포기한 하이브가 SM 지분 전량 매도를 하지는 못했는데 네. 이거에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그 주주총회에서 답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44% 매각했어요. 15만 원에. 근데 여기에서 시세 차익으로 거의 500억 가까이 얻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총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정 가격을 계산을 했어. 때려보니까 92,000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SM 주식 가격이 92,000원 이하로 떨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되려 들고 있다가 또 똑같이 팔아서 저는 차익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네. 하이브 고점 42만 원에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네. 지금 뭐 60% 넘게 손실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멤버들 BTS 멤버들 제대할 때까지 존버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선 존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딱 이슈가 3개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가 동시에 터지면 고점을 다시 노릴 수 있고 3 중에 2개 정도 터지면 중간에 그냥 손실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 왜냐면 무조건 손실이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해외 레이블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가 저는 꾸준하게 한 1분기 정도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위버스가 어찌됐건 월간 이용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굿즈를 파는데 불만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매출 늘어나는 거 확인. 두 번째, 슈가가 콘서트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마지막으로 그 다음 BTS는 누가 될지가 한번 뭐 이제 빌보드 핫백 안에 누가 하나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 보고 대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제1의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하이브 편이 재밌고 유익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너무 성의 없고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면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들어는 보셔야죠, 여러분. 자, 긴 이야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LK 김호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래서 하이브 주식 40만 원 언제 가요?